기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 공제되고, 특히 국외에 유학한 경우에도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대학원은 안 되죠. 대학원은 이제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 출간 자녀의 소득이 없어 할아버지가 손주를 부양한 경우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거고, 12월에 자녀의 출생했으나 1월달에 출생한 경우에도 12월달에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12월이 해당되는 기속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영주권자에 관한 이렇게 비과세 규정을 모르고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한국인이면서 해외 외국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세법상. 올해는 이제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30%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몰라서 소득공제를 놓치신 분이 많은데, 납세의무를 통해서 작년에 한 분은 수천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해외 영주권자에 관한 비과세 혜택이 크고, 해외 영주권을 가신 분들이 고액 영문자들이 많아가지고 환급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회사에 영주권자 분이 있으면은 이런 비과세 규정을 설명해 주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주택자금 관련되는 소득공제 요건은 워낙 복잡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세법이 매년 바뀌고, 특히 주택 관련되는 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저도 상담을 받아보면은 다시 한번 책을 펼쳐서 공부해야만이 제가 답변할 정도로 아주 까다로운 것이 주택자금 관련되는 소득공제입니다. 예. 정말로 이런 법은 세무공무도 모르고 이 법을 만든 세제실 공무원도 잘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소득공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정말로 어려운 세법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납세연맹에서 웹툰으로 부당공제 받지 말자 해서 간단하게 웹툰을 만드는 겁니다. 요 내용은 한번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첫째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TIS라 그러죠. 거기서 전산을 돌리면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은 공제받으면 절대 안 되겠죠. 예. 대표적인 게 첫째가 부양가족. 부양가족이라는 것이 배우자도 부모님, 자녀 다 이야기했죠. 소득금액이 100만 원에 초과하는데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자동으로 적발됩니다. 그런데 자동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은 다양한 사례가 있죠. 부모님이 사업자 등록증을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런 경우에 자녀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이제 적발되겠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맞벌이 부부 양쪽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도 자동으로 적발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부모님이 이중공제입니다. 예. 형제끼리 이중공제 받으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퇴직을 한 경우, 즉 작년에 퇴직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5월 달에 본인이 퇴직회사의 연봉을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되죠. 확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세금 추징이 나옵니다. 가산세과세에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상에 주택자금 공제에 관한 내용이 있죠.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른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이제 영수증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출력되지만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연봉이 3%를 초과하지 않는 의료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겠죠. 예. 그리고 부양산 보험은 100만 원의 한도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뭐 이렇게 자녀들 종신보험들 아무리 많이 드러나도 100만 원 넘어가도 1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하나로 100만 원 넘어가면은 다른 종신보험 영수증을 챙기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를 적게 써서 총급의 25% 미만을 썼으면은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도로 입사해서 내가 작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887만 원 이하라면은 뭐 신용카드 영수증이든 의료비 영수증이든 아무리 제출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굳이 발품 팔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근로소득자가 직접 작성하는 명세서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모든 근로자가 작성하는 게 근로소득자 공제 신청서. 예. 그리고 의료비 공제가 200만 원 초과할 때 적는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있고 사실 이거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작성할 필요가 없는 납세 협력 비용을 유발하는 좀 폐지돼야 될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50만 원이 초과하는 기분 공제에 있는 사람들만 기분 명세서를 작성했는데 올해부터는 기분 공제가 1원 이상이라도 있으면 이 기분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명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한국낙서연맹에 기부했는지 참여연대에 기부했는지 그 단체에 얼마를 했는지 그리고 교회에 기부했는지 절에 기부했는지 얼마를 기부했는지 아주 상세한 내용을 다 기재해서 국세청에 회사에서 전산으로 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연맹에는 이 부분은 상당하게 정보인권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기부공제 명세서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성향,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국가에서 알면은 곤란한 개인의 내밀한 그 사생활에 해당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개인정보의 오남용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일시태거자 동거자 가정사업법 이거는 형제자매하고 주민등록에 같이 살다가 일시적으로 취업이나 뭐 치료 학업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이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같이 사는 걸로 봐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하는 10가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하라.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보면은 이제 20세 미만인 자녀는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이름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성인인 20세 이상인 자녀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배우자 부모님은 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거기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놓으면은 상당히 편리하겠죠.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배우자 쓰는 신용카드도 되죠. 예. 가족카드도 당연히 됩니다. 예. 보험료 공제도 되죠. 예. 교육비 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발품 팔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편리하다는 거고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은 올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예. 국세청에서는 기본 영수증이 이제 간소화 시스템에 서비스 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은 납세명의 항의한 결과로는 여기 서비스 되는 것은 일부 사회복지단체를 제외하고는 종교단체라든지 그리고 다른 여러 시민단체들이 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에도 전혀 없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지금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기대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고 무조건 공지했다가는 큰 꽃 다친다. 저 간소화 서비스에 나와 있는 자료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사항을 공지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은행에 이자를 냈다는 그걸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 이자를 냈지만 그것이 만일에 부모님의 하고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이면은 공제가 안 되죠. 내가 집을 한 채 있고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장인 장모님이라든지 집이 또 있는 경우에는 집이 두 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는 경우에는 자동 특발됩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제 요건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20세 이상인 자녀라든지 부모님의 정보 동의 신청을 해야만이 편리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은 직접 세무서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신용카드도 없고 핸드폰도 없죠. 예, 그래서 직접 근로자가 집을 부모님 사시는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위임장이나 정보 동의 신청서에다가 도장도 받고 부모님 신분증 사본도 뜨고 해서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세 안 되는 부모님도 정보 동의 신청서를 받는 게 좋다는 거죠. 부모님 연세가 60세가 안 되더라도 공제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월급비 공제는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그랬죠. 신용카드 공제도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되기 때문에 간소화 시스템에 이렇게 나오면은 발품 팔아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보 동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만 보이드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간소화 시스템이 도입된 2006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재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잘 적으시면은 소급해서 자료가 다 뜹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부모님에 대해서 올해 정보 동의 신청서를 했다. 2006년 이후에 대해서. 그러면은 작년이나 재작년 2006년 이후에 부모님 의료비 영수증을 못 챙겨서 공제 못 받은 게 있다면은 지금 공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7번이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가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연명을 통하면은 정보 동의 신청을 2006년 이후로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올해 불가피하게 그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거나 1월달에 바빠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정보 동의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안에 언제든지 정보 동의 신청서를 해서 제출하면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2010년 기속에 대해서는 3월 11일 이후에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환급은 납세연명을 통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간소화 시스템의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가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셔야 된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를 수정해야 소급해서 현금 영수증이 계산이 됩니다.